지문마다 책을 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이 좀 쉬운 것이고 두 번째 책은 번역 기능도 안 거치고 그냥 의미가 그냥 꽂히거든요. 그쵸. 한 두 줄을 동시에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 확보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빈칸을 뚫어놨다는 건 이건 좀 틀려주세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신입니다. 오늘은 수능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원서 읽기가 수능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1등급이 3.8%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평가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네요. 일단은 뭐 원서 읽는 아이들은 뭐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수능식으로 약간 수능에 전형화된 콘텐츠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알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21번 지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근데 이제 sticky라는 단어는 상당히 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AR 지수 1점대의 책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많이 보는 책인데 그냥 익숙한 게 아니라 많이 봐가지고 이게 비유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일 자체가 막 끈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냐? 뭐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유연하게 뭔가가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받아들였으면은 다음 거를 조금 읽고 좀 문제 풀어보기가 좀 쉬웠을 것 같고 스티키가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스티키 말고 다른 밑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과 복잡한 내용들을 통해서 스티키의 내용을 좀 유추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키가 약간 고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끼리 싸울 때, 형제끼리 싸울 때 You are sticky, you are sticky 서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영어 단어가 폭넓게 비유적으로 쓰여지는 걸 접했던 애들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23번 지문은 교통수단을 탈 때 그냥 명목적으로 나와 있는 그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환승 횟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설명하기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쉬운 표현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표현들이 나오는 게 plan around라는 게 있어요. plan은 이제 계획하다고 around는 둘러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는 뜻이 plan around예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R 지수 따지면 2점대, 3점대 책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의 뜻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지문이 어려워져요. 왜냐? 쉬운 어구라고 제시한 것이 아이들한테 어려워지면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Plan around?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것부터 유치하고 있으면은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wipe ou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wipe out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wipe out을 하게 되면 버리다 아니면 쓸어 버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없앤다든가 무엇이 부족하다든가 없어졌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게 되면 지문 이해가 즉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에 의해서 시간이 절약된 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모르면 이 지문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지금이랑 좀 비슷한데 제가 좀 피곤해요. How are you? Oh man, I'm wiped out. 나의 에너지가 고갈됐어를 야, 나 에너지가 누가 쓸어버린 것처럼 없어졌어. 이런 표현이죠. 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소설책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쉬운 책이라는 거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이거 봤을 때 그냥 실은 뭐 번역 기능도 안 거치고 그냥 의미가 그냥 꽂히거든요. 그쵸. 이런 표현으로 가득한 문장은 사실은 한 두 줄을 동시에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게 그 30번대 문제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 그거는 지문 내용을 이해해도 보기 선별할 때 아리송하거든요. 그쵸.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이렇게 좀 축적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벌어서. 그렇죠.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된다. 다음 표현을 살펴보면은 30번에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소개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게 나오는데 그 2번 선지가 포함된 그 문장입니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이렇게 써 있어요.
The means는 쉽지 않은 단어지만 뭐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단어책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와요. mean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뜻한다인데 이거는 뒤에 s를 붙이면 명사로 사용되고 그 뜻은 도구, 수단이 된다. 이 정도가 아이들 그 외우는 그 어휘장에 있습니다. 수능 필수 어휘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이 좋으면은 과정이 이상해도 괜찮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the end가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면 이게 정말로 아리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the end는 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the result라고 잘 안 하고 the end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수능에서도 몇 번은 the end가 목적, 뭐 결과물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강조하는 게 원서 읽기 같은 거잖아요. 네네. 원서 읽기 했을 때 이 주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상당수의 경우에 철학에서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를 논할 때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있냐, 이게 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 쉬운 철학책이라도 몇 권 읽었던 친구들은, 막 2권 정도라도 읽었던 친구들은 수도 없이 이 문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바로 의미가 꽂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이런 거 읽었을 때 그냥 의미 꽂히잖아요. 읽자마자 그런 정도로 꽂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을 해서 그거를 조합해서 and justifies 뭐 means 요거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다 이렇게 구문 독해식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 애들보다 훨씬 빨라요, 읽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속도가 달라요. 원서를 많이 읽었던 애들은 이게 그냥 한 문장인데 한 개념 I am a boy처럼 그냥 쏙 들어오거든요. 읽자마자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이래서 나중에 보기 선별할 때 그 고민하면서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다 확보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제 남원장님 많이 말씀하신 게 컬로케이션인데 지금 the end justifies 여기까지 딱 오면은 벌써 느낌이 와야 느낌이 자연스럽게 오면 돼요. 여기서 end는 결과물을 뜻하는구나. 왜 맨날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분석적으로 이거 자체를 유추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지문에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In a pickup game of a basketball. 일단 픽업 게임도 이게 표현이에요. 픽업 게임이라는 거는 이게 픽업 하면은 뭐 이렇게 들어올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픽업 게임이라는 건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게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장에서 놀아서 게임하는 걸 픽업 게임이라 그래요. 그냥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이고 뭐 윈피키라든가 이런 책들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애들끼리 농구를 하면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냥 얘기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뭐 AR 지수 뭐 4점대 뭐 3점대 이런 책만 돼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네가 파울을 하면 네가 불어야 된다. 즉 제가 남원장님 게임할 때 제가 툭 쳤어요. 이제 파울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파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call his or her own foul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게 쉬운 편이라고 해서 지문을 설명하는 쉬운 부분이거든요. 예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거는 뭔 소리야. 이게 좀 아쉬운 점이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고 활용 빈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는 되려 애들이 모르는데 원어민 애들도 모르는 거를 애들이 단어 알고 있는 게 꽤 있거든요. 설거지한다. 야 저기 쓰레받기 어디 있어? 응?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이런 거를 영어로 모르는데 그 뇌의 좌반구, 뭐 항상성 이런 거 영어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단어 외워서. 예. 이거는 참 아쉬운 거다. 그 다음 편은 이제 네이처인데요. 네이처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처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이들이 유추가 빨리 필요하고 콜로케이션 즉 이게 비슷하게 쓰인 걸 많이 좀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라는 건데 네이처는 일반적으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4번, 34번, 37번 지문에서는 요것도 이제 철학적인 지문이에요. 얘네들이 네이처가 상태 또는 특징으로 이해가 돼야지 문맥에 맞게끔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볼게요. 24번이면 20분 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4번. 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제목 결정하는 건데 이게 왜 답이 2번이냐 해서 많이 논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네이처가 특징이 아니라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아리송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 지문 34번, 37번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 또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네이처 정도는 자연스럽게 특징, 뭐 상태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해야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34번이죠. 80.5%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난해한 지문이었어요. 몇 년 사이에 가장 난해했던 지문,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때 지문 자체가 이제 칸트를 시작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칸트가 나오면은 내가 안다 그래도 이거 부담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 철학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 지문이었죠. 여기서 제가 좀 놀란 거는 이 빈칸의 위치입니다.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오묘해요. 빈칸이 있는 그 문장이 일단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가정문인데다가 부정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빈칸을 뚫어놨다는 건 이건 좀 틀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저는 돼요. 저는 이제 원문을 찾아보고 실제로 읽어봤는데 이 빈칸이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해가 꽤 될랑 말랑 할 정도 되고, 근데 빈칸이 뚫어놓는 순간 마지막 문제에 빈칸을 뚫었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인위적인 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까다롭다는 수능 문제 몇 개를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네. 평가원에서는 이런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침을 주는지,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 목표가 일단 있는데요.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 사용 능력 및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뭐 어느 정도로 판단하냐면 원서 교재를 원활히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냐,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쓰는 대학교 교재,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변별력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 출제 기본 방향에 보면은 글은 수험생의 배경 지식에 부합하거나 배경 지식과 언어 능력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상당수의 글들이, 특히 30번대 글들은 추상성이 굉장히 높지요. 예시가 많고 이런 글들이 아니라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계속 논리로 이어가는 이런 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관련된 접했던 경험 같은 게 없으면은 파악이 좀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 유형별로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빈칸 추론 문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고 오답률이 거의 매년 가장 높은 파트입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은 빈칸 추론 문항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지문이 주로 사용되므로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정답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문 전체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나가면서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와 관련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학술적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약간은 예시 정도로 영어 1과 영어 2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기초 학술적 지문을 충분히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1이랑 2에는 이렇게 학술적인 게 없어요. 지문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칸트 뭐 철학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의아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늠해 봤을 때 원서 읽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아이가 영어로 최소한 이제 영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학과에 가서 기초 수업을 듣든지 맨 처음 교재 정도는 읽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분야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수능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좀 봐요.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학교에 가서 전공 과목 기초를 영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그게 현실적인 제시 같은데. 학술적 지문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안 된다. 요거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물론 이제 보기 선별도 약간은 요령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 선별이 사실은 아리송하거든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보면은 평가원에서 주로 쓰는 논리들이 있어요. 그거 정도는 익숙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대세는 그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대세는 그 자체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 이게 좌우한다. 그래서 원서 읽기에 핵심이 있고 일부분은 요령 같은 거는 문제풀이 요령 같은 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평가원의 출제 기조도 뭐 발표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은 글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서 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원서를 읽으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지문하고 저기 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읽으면 좋을 책 이런 거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그 사피엔스랑 그 코스모스 요거 이제 추천했다가 악플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적절한 대상한테 쓰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 쓰면은 그거는 뭐 어거지로 그런 거를 강제로 읽힐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근데 단계에 맞게 뭐 당장에 이제 그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수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이제 비추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된 친구들은 네. 쓰면은 좋은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신 책들이 뭐 한두 권씩 이 지문마다 한두 권씩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책들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책들 아주 얇은 책들부터 시작해서 몇백 권, 수천 권을 읽어서 여기까지 갔다는 걸 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마다 책을 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이 좀 쉬운 것이고 두 번째 책은 지금 수능 지문과 비슷한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과 비슷한 책, 수능 지문과 비슷한 수준의 책까지 읽으면 좋겠으나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책 정도 단어하고 뭐 개념을 어느 정도 그 익숙해지고 나서 이렇게 수능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접하면 상당히 수월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 그 첫 번째 제시된 책들도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지 않았는데 바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소설책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원서를 좀 읽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